화물연대 본부에서는 법제도 및 화물운송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전반의 평가와 분석, 재설계를 통해 자신만 화물 노동자를 책임지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전략위원회를 2018년 3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설치하였습니다. 화물연대 미래전략안 비전 2025는 미래전략위원회 전문가위원 90여 명의 현장위원이 함께안을 만들고 조합원 인터뷰, 설문조사, 전국순회 조합원 토론회를 거치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미래전략안이며 8월 정책 확대 간부대회 및 대의원 대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은 부득이 조합원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과 화물연대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운동지 여러분. 화물연대 본부 전략조직사국장 신동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020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안전운임이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안전운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17년 투쟁의 성과물입니다. 처음에는 표준유월제라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표준운임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18년에는 안전운임제로 이름을 바꾸어 법제화시켰습니다. 안전운임은 안전운송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안전운송 원가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안전운송 원가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안전운송 원가에 우리가 투자한 대가인 적정 이윤을 더하여 안전운임이 결정됩니다. 안전운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안전위탁운임입니다.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입니다. 운수사업자는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를 말합니다. 둘째, 안전운송운임입니다. 안전운송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을 말합니다. 안전운임은 현재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에만 적용됩니다. 화물연대에서 전 차종과 품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투쟁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두 가지만 한정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일몰제입니다. 일몰제도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습니다. 매년 10월 30일 이전에 다음 해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합니다. 2020년 안전운임제는 2019년 10월 30일 이전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을 공표할 때 안전운송 원가도 함께 공표됩니다. 올해에는 팽판 트레일러로 운송되는 철광제 1톤, 5톤, 12톤, 25톤 카고가 공표됩니다. 안전운송 원가는 매년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된 안전운임보다 적게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사업자는 처벌받습니다. 또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뒤로 백마진을 주고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지금의 운임제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전운임제는 하주와 대기업 물류자회사, 물류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은 1차 밴드에 속하거나 2차 밴드에 속하느냐에 상관없이 지급받는 운임이 동일합니다. 다단계 중간 착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은 정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합니다. 화주가 운수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운임을 낮출 수 없습니다. 안전운임은 바닥운임을 끝내고 적적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에는 조합원 동지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과 화물노동자가 투쟁을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전 차종 품목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일몰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와 일몰제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합니다. 전체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제의 성과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21년 법개정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제공되는 안전운임은 철강, 수지, 유통, 농수산물, 자동차 등 모든 차종과 품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올해 공표되는 안전운임은 모든 차종과 품목 운임의 기준이 됩니다. 올해 공표되는 안전운임이 어느 정도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 운임이 되도록 안전운임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차종과 품목에서 상향된 안전운임만큼 운송료가 인상되도록 요구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면 온전한 화물노동자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안전운임이 제대로 공표되면 전체 화물노동자의 운송료 인상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자리가 도약한입니다. 2019년 제대로 된 안전운임 공표, 2020년 안전운임 안착과 시행감시, 안전운송 원가 품목과 차종, 운송료 인상 쟁취, 2021년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위한 법개정 투쟁 승리, 2023년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와
적정운임 전국적 표준 달성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의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단결.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위원회가 미래전략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현장위원들과 함께 1년여간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미래전략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래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이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시죠.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바로 목적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렇게 목적지를 입력하고 나면 내비게이션이 지금 차가 있는 위치, 현재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확인을 해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몇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경로를 선택하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은 그때 교통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변경이 되게 됩니다. 미래전략은 이 내비게이션이랑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라는 것은 이 화물연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혁신 결과를 설정하는 작업일 거고요. 현재 위치는 현재 화물연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화물연대가 우리가 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 나갈 것인가, 바로 이게 미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한 전략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때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까지 거치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위원회 논의는 바로 이 경로 탐색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조직의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한 내용에 따라서 조직이 어떤 전략을 밟아 나갈 것인가까지가 미래전략위원회 역할일 거고요. 뒤에 실제 전략을 수행하고 주간 점검하는 것은 동지들이 이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시게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화물연대 본부 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화물연대 비전 2025라는 이름으로 미래전략안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화물연대가 처한 현실, 앞에 내비게이션 비유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현재 위치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화물연대 미래전략입니다. 과연 화물연대가 어떤 모습의 조직이 되고 싶은가, 첫 번째 얘기했던 목적지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화물연대 혁신 방안. 그러면은 화물연대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 나갈 것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물연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화물노동시장의 중장기적 전망과 화물연대가 현재 처해 있는 주체적인 조건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화물노동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경제 부분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요새 물량 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점점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전국별 장기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나 여러 가지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예상치를 더 낮추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경제가 나아질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 미중 무역전쟁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세계 경제 둔화나 한국 경제 장기 침체 속에서 화물노동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럴 때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건비고요. 두 번째로는 물류비를 아끼는 겁니다. 물류비를 아끼게 되면 결국은 화물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운송료를 삭감하게 되는 결과가 올 거고요. 화물노동자들의 착취는 강화되고 화물노동자의 내부 경쟁은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물연대가 요구해서 쟁취하는 안전운임제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좋지 못한 소식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환경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바로 화물차들이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명목으로 경유차 규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차량을 교체하거나 다른 부속품을 달거나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고, 화물 노동자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리고 공급 기준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서 화물차의 공급을 규제를 하고 있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정부는 계속 이 공급 기준을 없애고 수급 조절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량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화물 노동자들의 경쟁은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동권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화물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그건 역시 요원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화물운송 시장에 연결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어플로 물량을 받는 화물 정보망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화물 정보망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화주나 운송기업들의 책임은 모호해지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대단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요새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물류 관련한 기업들이 새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은 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규제는 잘 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차량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당장에 상용화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화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크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소차, 전기차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규제와 마찬가지로 화물 노동자들이 차량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다음으로는 현재 화물연대 주체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조직 성장의 지체 부분입니다. 옆에 보시는 표는 화물연대 조합원 숫자의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10년간 조직률은 전체 화물 노동자의 3%, 4% 정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죠. 네, 왜 이렇게 됐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02년도에 화물연대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얼마나 탈퇴를 했는지 보여주는 탈퇴자 수 표입니다. 네,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2003년도에 조금 탈퇴를 하고 2004년 좀 더 많이 탈퇴를 한 다음에 2005년도에 상당수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06년, 7년에 탈퇴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2002년만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요. 2008년, 12년, 15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은 신규 가입한 조합원의 50%가 3년 내에 탈퇴를 하고 20%가 6년 내에 탈퇴를 하는, 그래서 총 70%의 조합원들이 6년 내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조합원 탈퇴는 조합비 인상이라든지 총파업 투쟁이 실패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조합원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1년에 조합비 미납으로 자동 제명되는 조합원 수가 2,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합원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투쟁의 패배로 인한 탈퇴 부분입니다. 화물연대가 2002년도 설립되고 나서 수많은 투쟁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싸움은 당연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지고 나서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케이스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성장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직 구성의 변화입니다. 조합원 평균 연령의 변화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3년도에 화물연대가 생기고 얼마 안 된 후에 평균 연령을 조사해보면 정확하게 40세가 나옵니다.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는 평균 연령이 52세. 다음으로 사별조직 부분인데요. 화물연대가 초기에는 사별조직이 많지 않았습니다. 10%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50% 이상의 사별조직이
많다거나 차별조직이 많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조직의 성격이 변했다는 거죠. 40세의 젊은 조직일 때는 열정과 패기 그리고 꼬라박고 싸우는 것 이런 게 훨씬 더 강조됐던 조직이라면 지금은 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차별조직이 많아지면 그만큼 조합원들을 관리하기가 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화물시장의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본인이 속해 있는 단사별 이익, 내 노동조건, 그 회사의 노동조건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되는 효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리더십 약화로 인한 내부 갈등 증가 부분입니다. 화물연대 과거 조직 유지를 보면은 구조와 체계보다는 리더십이 훨씬 더 강조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물연대 같은 조직은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노동상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노동자라면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회사와 교섭을 하면은 법적으로 그것들을 보장받게 되지만 화물 노동자들에겐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꼬라박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선도 투쟁을 하고 고강도 투쟁을 해서 우리의 요구 조건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리더십, 강한 리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훨씬 더 강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은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화물운동 시장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화물연대가 개입해야 되는 사안들, 정책적 개입 사안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고 보다 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걸맞게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화물연대 가입한 지 꽤 된 조합원들도 단 한 차례도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리더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화물운송 시장이 복잡해지고 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에 따라서 리더들이 그에 걸맞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갖지 못하면서 리더십은 점점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조와 체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공백은 바로 조직 내부에서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에, 조합원과 간부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나고 최근에 있는 수많은 징계 건수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집단적 승리 경험의 단절입니다. 조합원들을 만나보면은 2003년도 파업 그리고 2008년도 파업의 기억을 갖고 계신 동지들과 그렇지 않은 동지들에게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2003년도 파업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의 노동조합 운동에 유례없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전체 분류를 멈추고 청와대가 직접 화물 노동자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과 그렇지 않고 최근에 가입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총파업에서 그런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하면서 화물연대 투쟁의 피로도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총파업을 통해서 형성됐던 전체 화물운송 시장을 바꾸는 조직,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는 조직이라는 조직의 정체성은 다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섭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03년도 파업이라든지 2008년도 파업을 통해서 화물연대는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고 그리고 화물자본과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약속했었던 내용들은 지켜지지 않았죠. 정부가 2008년도 파업 때도 2009년도부터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TC와 교섭을 통해서 운임 송료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건 역시 지켜지지 않았죠. 보통의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과 달리 화물연대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법적인 강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사업의 부족입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은 쪽수가 가장 중요하죠. 그 쪽수를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조직화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인 접근이 부재하면서 효과적인 조직화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효율적 재정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 3만 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업비는 3%로 대단히 적은 비율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제외한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정된 비용입니다. 기금 적립하는 거, 의무를 내는 것들, 지회교부금, 지부교부금, 인건비 이런 것들은 고정비라고 할 수 있죠.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부족한 재정에서 고정비가 올라가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그동안 사업비를 계속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부에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더 줄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허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조직에게도 허리가 중요합니다. 화물연대 조직의 허리는 어딜까요? 바로 지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부 교부금은 대단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상근자도 늘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2008년도 이후에 화물연대 조합비가 전혀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액조합비의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정 부족의 문제를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재정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화물과 건설을 비교한 이유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처지가 같고요. 그리고 조합비가 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건설노조는 조합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합비 전체 규모가 더 높은 현실입니다. 다만 배분 비율을 보면은 화물연대는 지부교부금의 6%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은 45%. 조직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인 지부의 교부금을 그만큼 많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화물연대는 지회교부금을 지부교부금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은 지회교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2만 원 내에 별도 기금을 모금을 해서 지회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는 8% 정도에 불과한데요. 건설은 본조가 사용하는 사업비가 11% 정도로 더 높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화물이 건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화물은 중앙과 지역의 비율을 보면 3대7 비율로 지역이 훨씬 더 높은데 건설은 중앙 7, 지역 3 그래서 중앙이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배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물연대 체계 문제인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건설노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건설노조를 보시면은 전체 노조부터 지회단위까지 각각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설노조는 법제도 개선 사업을 하고 노조 아래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가 이제 교섭과 전력 사업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본부는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아래에 있는 지부는 조직과 투쟁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부에 있는 지회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조합원 관리를 수행하게 되죠. 그에 비해서 화물연대 본부의 경우를 보면은 본부, 지부, 지회, 분회가 모두 관리 투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조합원 관리와 현장 투쟁까지 다 동일하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분회에서 투쟁을 하다가 안 되면은 지회로 올라가게 되고 지회에서 안 되면은 지부 집행에 안건을 올리고 지부에서 책임이 안 되면은 본부로 투쟁 승인을 올려서 전체가 다 투쟁을 하는 형태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모두의 책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 분담이나 사업 배분, 사업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중장기 전망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물동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에 있었던 규제들을 철폐하려고 하고 있죠. 요새 택배와 유통의 증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전범원 같은 플랫폼의 확대도 예상이 되고 있고 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무인운전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들이 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화물연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결국은 운송료는 떨어질 것이고 중간 착취는 더 늘어날 겁니다. 화물 노동자 간의 경쟁은 더 강화되고 위험한 운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규제 완화에 따라서 차량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동량은 더 떨어질 겁니다. 지역 경쟁은 더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노동권은 더 약화가 되고 불안정한 노동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화물연대 혁신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실제 어떤 조직으로 거듭날 것인가, 목적지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의 핵심적인 기제로 안전운임을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안전운임이 화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안전운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이 힘의 집중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정한 화물연대의 목표, 바로 보시는 것처럼 전체 화물 운송 산업을 통제하는 화물연대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까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화물연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물 운송 시장을 통제하는 건 누구죠? 힘이 있는 화주와 거대 물류기업들입니다. 그들에게서 통제권을 뺏어와서 우리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들이 화물 노동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기제로 안전운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운임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의 표준 마련 부분입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줘야 되는 운임을 법으로 정하고, 그리고 운수사업자가 우리 화물노동자에게 줘야 되는 운임을 또한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화물시장이 전혀 없었던 운송료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새로운 기준, 표준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운임을 지키지 않는 화주나 운송사업자는 처벌이기 때문에 이 자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산업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줘야 되는 운임도 결정되고,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줘야 되는 운임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다단계 하청 구조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안전운임을 통해서 화물노동자들이 충분한 운송료를 보장받게 되면은 지금처럼 과속, 과적,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필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위험한 운송 행태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 운송 시장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단결의 강화와 조직 확대입니다. 그동안에는 운송료가 형편없고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 운송 노동자 사이에서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물량을 더 받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낮은 운송료를 제시하거나 과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운송료의 하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더 낮은 운송료 덤핑으로 서로 물량 뺏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운임은 차종별로, 품목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화물연대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비조합원들에게도 화물연대로 함께 단결을 해서 싸우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지 당신이 받는 운송료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전운임을 통해서 지금은 화물연대에 있지 않은 비조합원들도 조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번째로는 공급사슬 장악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가 전체 물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화물운송 시장의 주요 행위자라 할 수 있는 화주, 운수사업자들이 안전운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운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주요 행위자인 화물노동자들의 조직력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물류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화주 책임 강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운임을 통해서 화주가 줘야 되는 운임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은 화주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물노동자가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권리도 없는 허울뿐인 사장이 아니라 결국은 화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안전운임과 안전운송 원가가 발표되면서 화물 운송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운송료가 얼마다, 우리가 화물 운송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운임은 받아야 된다는 요구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화주에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화주에게 단체 협약을 요구를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작업까지 나아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운임을 중심으로 한 5가지 흐름을 통해서 전체 화물운송 산업을 통제하는 우리의 힘을 키워보자 라는 제안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제도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고 우리의 전략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리더들이 이 전략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조합원과 전략을 갖춘 리더가 이 전체 흐름을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원하는 화물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경로를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혁신방안 첫 번째로 투쟁과 교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안전운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한 만큼 현재 있는 안전운임을 안착화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1 우선순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기본권 쟁취 부분입니다. 안전운임 설명을 드리면서 파주 단계에서부터 운임이 법으로 정해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화물 노동자가 받아야 되는 운임을 파주가 책임진다는 거고, 그만큼 화물 노동자가 파주에게 종속된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을 확대해 나가는 교섭투쟁 속에서 화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투쟁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화물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재보험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건설기계 27개 업종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 보험료는 원청인 건설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화물 노동자들에게도 원청인 화주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들을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혁신방안 투쟁과 교섭 두 번째로 사업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이 현재 컨테이너와 BCT 부분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도 컨테이너와 BCT에 집중을 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투쟁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섭기획단을 꾸려서 안전운임을 높이는 작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이후에는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 원가를 통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실제 화물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공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섭을 요구하고 실제 책임지는 단위로서 공동교섭기획단을 꾸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공급사슬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 관련한 교섭 혹은 화주의 공동교섭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교섭위원들이 잘한다고 교섭이 잘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도 그 교섭에 뒷받침이 되는 화물연대의 힘, 결국은 화물연대 조합원 숫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교섭사업단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들을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에 걸맞는 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직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지부에 적절한 재정과 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화물운송 산업을 통제하는 화물연대라는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안전운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간부와 조합원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있고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 있는 뒷받침을 마련해보자는 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무교육제고요. 두 번째로는 피선거권과의 연동입니다. 의무교육제는 화물연대에 가입한 신규 조합원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교육을 이수했을 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피선거권 연동은 화물연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간부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라는 제안입니다. 이런 의무교육제와 피선거권 연동을 위해서 규정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현재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화물연대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리더십을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직혁신을 위한 자원확보 부분입니다. 앞서서 화물연대 비효율적인 재정구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물연대는 사업비 비율이 대단히 작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여지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조합비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비 인상을 통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확보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운임이나 전략조직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부 교부금을 지회 수준으로 증액을 해서 조직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지부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직 운영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하지만 본부, 지부, 지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자 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본부의 경우는 안전운임 교섭에 최적화된 중앙교섭과 법제도 개선 투쟁을 책임지고 조직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지부의 경우에는 조직화와 교섭의 책임단위로서 활동하는 것, 지회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일상적인 투쟁의 최소단위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에 맞추어서 본부의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지부는 교부금을 증액하고 지회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업비를 보장하고 지회 간부의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래비전 2025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시기별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실시되는 안전운임제를 예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보험 쟁취를 통해서 노동규모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총선을 거쳐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회를 구성해서 화물자동차 우수화법을 바꿔서 안전운임제의 제한을 철폐하고 노동규모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을 전 산업에 안착화시키고 전체 화물운송시장을 재편하고 화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화물운송시장을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우리가 미래전략 관련한 논의들을 조합원들과 함께 충실히 수행하고 조직혁신 방안을 결의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서 조직 영역을 총가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에만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만, 3만, 5만, 8만까지 늘어나서 전체 화물운송 시장을 틀어주는 화물연대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 한 번의 논의로 끝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내비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주행하는 과정에서 교통 상황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서 경로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전략을 수행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하고 이 길이 맞는지, 이 전략이 맞는지 판단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전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중간중간 전략 수행을 점검하고 미래전략을 통해서 결의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집행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시작을 내비게이션 비유를 했던 만큼 마무리도 내비게이션 이야기로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하면 나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으로 가고 싶은데 광주광역시 송정동으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미래 전략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혁신하고자 하는 조직의 모습,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안드리는 2025년도의 화물연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합원 8만 명이 공급사슬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서 화주의 책임을 강제해서 전체 화물운송 산업을 재편하는 화물연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원하는 2025년도의 화물연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미래전략위원회가 드리는 이 제안이 동지들의 고민을 더 풍부히 하고 조직 내 활발한 토론들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